전국에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차광막 그쳐 없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추 수확을 앞두고 농사일에 나섰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로 일에 익숙한 농민조차 좀처럼 견디기 힘듭니다. 힘들죠. 엄청 힘들죠 지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저항력이 없으니까 진짜 뜨거운 때는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씨에 밀폐된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멜론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가 얼마나 더운지 10분 동안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온도계는 46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작업 환경 속에서 결국 충남 지역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발견 당시 체온이 무려 42도까지 치솟아 있었고 사후광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돼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는 대표적인 급성 응급질환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처럼 고온다습한 밀폐 환경에서 장시간 육체 노동을 지속할 경우 의식 저하나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단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속 농사일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합니다. 작업할 때에는 모자 등을 이용해서 햇빛을 꼭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농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특보 발령 시 고령층의 하우스 작업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런 폭염 속에 인천 영종구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 등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위 차들이 신호등 대신 경찰의 수신호를 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변 건물에는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 영종구 중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 2천여 호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 갑작스럽게 전기가 끊기면서 에어컨과 냉장고 등 전자기기는 먹통이 됐고 시민들의 일상에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엄청 더워요 집안에 지금. 그래갖고 지금 밖에서 빙빙 돌다가 또 이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하러 다니고 그래요. 수학학원에서 갑자기 불이 꺼져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수학 선생님이 집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들 역시 아까운 재료를 버리게 될까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모든 재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손님이 와도 아무것도 안 돼요. 승강기 갇힘 신고도 10여 건 접수됐습니다. 구조된 주민 대부분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거로 파악됐지만 60대 2명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인근 다른 변전소에 가용 전력을 끌어오면서 피해 세대의 전기 공급은 속속 재개됐지만 완전 복구가 늦어지면서 일부 주민의 무더위 사투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부터는 호우와 돌풍까지 비상입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정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막히는 극한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구 동구와 경산 하양읍 기온이 38도에 육박했고 서울 노원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 강한 저기압의 중심이 북한을 지나며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세찬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특보는 물론 재난 문자도 발송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4일 화요일 오전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 일부 중부지방에는 짧은 시간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임진강과 한탄강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는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서해안과 수도권, 강원 내륙, 동해안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우려됩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에 또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기습호우가 교대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여름재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 이어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간 등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범행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장윤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지난 공판에서 보류했던 강간살인 등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에선 범행 당시 영상의 증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태연히 세탁소와 미용실을 들린 장 씨의 행적 등이 담겼습니다. 장 씨의 잔혹한 범행 모습엔 피해자 측도 잠시 퇴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고 타겟팅 삼아서 이제 여러 차례 멈춰가면서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최종 범행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고요. 법원은 장윤기의 다음 재판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장윤기 주변인과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셀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2차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품도 유족의 동의 없이 폐기된 상황에서 어떤 조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실체적 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경찰의 가족, 가해자가 일반인의 가족이었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은폐했겠느냐며 조직을 지키는 게 억울하게 숨진 아이와 관련한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재판부를 향해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며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흐지부지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속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법력권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박탈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보완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증거라든가 혹은 다 전자화해서 다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다만 비공개 회의에선 법사위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열어두자고 제안한 건데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보안수사 폐지에 대한 당내 신중론은 추가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한해 검찰 보안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제한적 존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존치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일부 당권주자도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사건 이런 것에 국한해서라도 보안수사권은 놔두는 게 좀 필요하겠다. 민주당은 일단 추가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입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잇따르는 이견 속 일부 격론도 예상되는데 아직은 전면 폐지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황보혜견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별도 법안도 발의해 개응에 나가기로 했는데요. 다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중이라 당분간은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양손에 피켓을 들고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대응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보안수사권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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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보이콧을 풀고 법사위를 비롯해 향후 상임위에 참여할지는 사실상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대안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정작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내대표께 일임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당분간은 장외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은 물론 4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소환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당시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없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국민의힘은 오늘 외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러 토론회도 여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장외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명 씨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제20대 대선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14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김건희는 처음부터 피고인 명태균을 직접 만나 협의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피고인 명태균과 협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과 의사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러면서 14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2,792만여 원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절반인 1,396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그 보답으로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명 씨가 부탁한 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표본값을 부풀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 관련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지는 가운데 유무죄 판단이 어떻게 나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공범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는 앞서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부가 같은 죄로 정반대 판결을 받았던 건데요.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8차례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심 역시 세부 법리만 수정했을 뿐 전체적인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전체 58차례의 조사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14차례에 대해서도 김 씨 재판부는 일부만 전달했다며 무죄 근거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14차례만큼은 명백히 사전 합의된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건희랑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일임하여 처리해달라는 의사로 잘 부탁한다, 명성님만 믿겠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는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일 뿐이라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등에게 실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재판부들의 법리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사령관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 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진을 소집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발행인 허 모 씨를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허 씨는 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불륜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음모론 등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허 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재개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반발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혔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면서도 이 미국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해협에서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대신 이 선적된 화물의 20%를 보상받겠다는 건데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해협을 운영하게 될 거라며 관련 절차가 곧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keep the strait. And we'll probably run it. We'll become the guardian of the strait. We guarded it for nothing.
and now we're going to guard it. We're going to get paid for guarding it. A lot of money.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통행료 선적 화물의 20%는 상업선사의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국제법에 따라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이 국제사회의 비판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도 예고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13일 이란 자금줄을 재기 위해서 대이란 해상 봉쇄에 나섰다가 지난달 18일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해제했는데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발표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내일도 이란을 강하게 때릴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 이어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해 이란 전쟁 관련한 이 발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강조했던 통항의 자유를 미국이 무시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는데요. 이란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죠. 네, 이란군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과 상선의 항행을 위험에 빠뜨린 건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험주의 때문이라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의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군의 입장 들어보시죠. بر این اساس اعلام می‌گردد پیرو هشدارهای قبلی به هیچ عنوان به آمریکا اجازه دخالت در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دهیم و نخواهیم داد.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맞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국가는 보상을 받는 게 맞다면서도 20% 통행료는 과도하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공격으로 종전 양해각서 합의가 위기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در اینکه وارد مرحله بحران شده تردیدی نیست. ولی این رو در نظر داشته باشیم 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هیچگاه پیشقدم در نقض تعهداتش نبوده.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이란 국영통신은 오늘도 이란 남부에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도 반다르 아바스 지역에서 미군 무인기 요격에 나섰다고 밝혀 이 전쟁 재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불안에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요.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은 급락했고 인플레이션 공포도 다시 커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또 막힐 위기에 처하자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tocks rode that wave lower initially when the war began. They have since rebounded and bounced, and now we're revisiting some of the challenges again. So the stock market is getting hit. 반도체주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주식 예탁 증서 ADR은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발레로 에너지와 APA 코퍼레이션 등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자문 기업인 리조네이트 웰스 파트너스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는 증시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기업 실적 강세라는 긍정적인 요소와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 공모 수요가 예상보다 더 강했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 상승세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숨고르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중동 분쟁으로 석유와 원자재의 생산과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나 미국의 통화 정책이 갈림길에 섰다고 짚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구성원의 8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내년 사측과의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경영진들과 만나 ETF 허위, 과장 광고와 관련해 운용업계 자정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롯데백화점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국내 3대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이 일제히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SR의 통합앱 출시를 앞두고 두 기관의 회원을 합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또 블랙 먼데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역대 13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7차례가 올해에 집중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서 공모가보다 10% 넘게 급등하는 등 성공적으로 ADR 상장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15.4% 하락한 184만 5천 원에 마감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10.7% 하락하는 등 대형주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85% 내린 7,412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낙폭이 커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장중 하락세는 더 가팔라지며 지수는 한때 6,783까지 폭락했고 8.95% 내린 6,80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올해로 7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역대 13번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된 겁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3조 8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재부각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반도체주 자체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펀더멘털 훼손과 관련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매크로적인 이슈들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에 4.55% 내린 799로 마감하며 80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1,400원대로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재심화 등으로 상승하며 주간 거래 종가 1,503.4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격화하는 중입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연합을 창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이 군사적 개입의 수위를 끌어올리자 러시아는 강력하게 비난하며 더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을 포함한 유럽 9개국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을 결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집결한 10개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기술 공유와 방위산업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Qui a permis justement et qui va permettre d'accélérer de manière très concrète la défense antibalistique de l'Ukraine. Nous avons à cet égard décidé aujourd'hui des exercices qui se tiendront dans les prochains mois. 이들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허가를 받아낸 데 이어 또 하나의 중대한 소득을 얻어낸 셈입니다. 다만 이런 구상이 실전 배치로 이어지기까진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계속되길 바라는 전쟁 광들의 연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세에 몇 배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양측의 공습이 격화하면서 중요한 곡물 수출 항로인 흑해와 인근 해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곡물 수출 업체 시설이 타격을 입어 환적이 중단됐고 러시아는 자국 밀 수출의 핵심인 아조우의 항로를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이 여파로 밀값이 6주 만에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곡물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은 차츰 비바람이 불며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비는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서 시작돼 오후부터 밤사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전북 지방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또 이번 비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겠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해안가 곳곳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 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28.1도, 강릉 29.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습도 높은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32도, 대구는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성폭행 목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반성문도 제출했는데 피해자 측의 변호인은 양형을 낮추려는 전략이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며 7,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올해 7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들의 급락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협력하는 주변국들도 전쟁의 불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에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오늘부터는 호우와 돌풍이 비상입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네, 다시 날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마가 주춤한 사이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특히 영남 지방에서 그 기세가 더욱 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시민들은 종일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에 나선 사람들 머리 위로 뜨거운 햇볕이 쏟아집니다. 지하철 출입구부터 건물 입구까지 짧은 거리지만 양산 없이는 다니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손마다 부채와 소형 선풍기, 이런 날씨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 됐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30도를 넘어선 대구. 시원한 얼음과 뒤섞인 음료가 더위에 찌든 출근길을 겨우 달래줍니다. 버스가 솔직히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정류장에서 계속 한참 기다렸다가 타야 되고 하니까 버스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버스에도 또 사람 많고 이러면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도 않고 막 엄청 덥더라고요. 도심 호수공원이 텅 비었습니다. 어르신 일부가 나무 그늘을 지킬 뿐 대부분 시원한 실내 공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구 낮 최고 기온은 나흘 연속 35도를 넘었습니다. 또 영남 지역 곳곳이 37도를 넘는 등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친구하고 지금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왔는데 더워서 못 다닐 것 같아요. 폭염이 영남권을 넘어 전국으로 영향력을 키우면서 온열질환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재난에 가까운 폭염에 대비해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비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4시 45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조금 전이죠. 새벽 5시 45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사흘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이란 군대 계속해서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인과 상업용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 계속적인 공습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날씨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쪽방촌 주민들의 여름나기도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기요금 부담에 냉방기기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정영수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불볕 더위가 이어지는 오후, 쪽방촌 주민들이 하나둘 골목에 자리 잡습니다. 찜통 같은 방을 피해 조금이라도 바람이 부는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돗자리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거나 문을 활짝 열어둔 집도 눈에 띕니다. 여름에는 덥지. 아니 찜통이야 찜통. 더우니까 바로 여기서 고테바이 이게 지나가는데 내가 저를 한쪽으로 비키고 이렇게 앉아 있어.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주민들은 이웃의 안부부터 살핍니다. 여기서 사람 안 죽어서 나가면 다행이야. 더운 날. 더워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에어컨이 있어도 마음 놓고 틀기는 어렵습니다. 각 방이 아니라 공용 복도에 설치돼 있는 데다 전기 요금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여름철 석 달 동안 쪽방 소유주에게 전기요금을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주민들은 요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에어컨 많이 나온다고 안 좋아하죠. 갖고 가서 한 번씩 더블 때 틀고 껐다가 막 이러라고 그래. 골목에 물 한 개를 뿌려주는 쿨링포그에 의지해왔지만 폭염이 닥칠 즈음 이마저도 고장났습니다. 평소라면 골목에 물을 뿌려주고 있어야 할 쿨링포그가 전기 사용이 몰리면서 작동이 멈췄습니다. 해가 져도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라 밤잠도 설치는 상황. 38도 이상 불죠. 바람은 안 부는 거예요? 바람 안 불죠. 그러니까 밤에 애들 다 나가요. 들락날락 들락날락해요. 한여름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전국적으로 나흘째 강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중국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한 태풍 바비가 남긴 수증기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는 120mm 이상, 강원 북부에는 100mm 이상, 수도권에는 최대 100mm, 충청과 전북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장윤기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범행 전 장윤기의 추가 성범죄 등 범행 전후 행적을 증거로 제출하자 계속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장윤기는 지난 7일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송하다는 반성문을 제출했고 지난 10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엔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광주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결국 성폭행 목적의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변호인은 장윤기가 양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입장을 바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든 장윤기. 앞서 검찰에 넘겨질 때도 장윤기는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쇼핑 여서 왜 찾아갔습니까?
하지만 정작 재판정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이 본 바로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고 간혹 이제 일부 증거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자신도 바라보는 모습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이 적용한 성폭행 목적 살인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영상 자료 등을 재판정에서 직접 확인한 뒤입니다.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긴 하지만 선고형 자체는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윤기는 최근 10여 장의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장윤기는 반성문에 뒷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할지 또 재판부는 뒤늦게 성폭행 목적 범행을 시인한 장윤기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전자제품 보관창고에서 폭발음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수도권의 한 대형 병원에선 지하 패스트푸드 가게에 불이 나 1,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난 불길이 건물 위로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끊임없이 하늘로 치솟는 시커먼 연기는 거대한 검은 기둥을 보는 듯합니다.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에 있는 전자제품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 화재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수 킬로미터 떨어진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이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멀리서 이제 좀 진동 같은 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뭐가 빨간 성광 같은 게 막 비치니까 열어서 들어보니까 좀 타다다당 이런 소리가 들리긴 했습니다. 처음에 좀 큰 소리가 나갖고 전동 번개인 줄 알았는데 나가서 보니까 폭발 소리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또 불이 나자마자 숙직 직원 1명이 급히 몸을 피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창고뿐 아니라 주변 근린생활시설에도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본관 지하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1,500여 명이 대피하고 불이 다른 매장으로까지 번지진 않으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의 신상 정보가 오는 16일에 공개됩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상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에 나체로 몸에 피를 묻히고 거리를 돌아다녔고요.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거나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보고도 지나쳤고 시간이 지나 친구들에 의해 제압된 뒤에야 뒤늦게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뒤에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혁에 첫 발을 뗐습니다. 우선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규정부터 연장한 뒤 본격 개선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지난주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 혁신위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제도부터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장 자리가 공석일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협회장을 뽑아야 하는 대한체육회 규정부터 연장할 계획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내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이달 내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한 건 지난 6일. 기존 규정대로라면 오는 9월 초까지 차기 회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혁신위가 이를 연장하면서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도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박 위원장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팬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쨌든 회장 선거에 대한
불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회장이 나온다면. 박 위원장은 이 밖에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축구협회 안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혁신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회의부터 선거인단 확대 등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서 미래와 청년, 지방과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영 원칙, 그리고 재정의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화두로 꺼내든 건 반도체발 추가 세수였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예상보다 더 거칠 세금을 소중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발판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청년과 지방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만약 경제 상황이 바뀌어 세수 결손이나 추경이 필요할 때는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안정화 또한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기금의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인데 일각에선 100조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이야말로 현 정부가 편성부터 오롯이 그려낼 첫 예산이라며 민생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성장과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이와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청년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홈플러스가 결국 마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대주주 MBK 파트너스의 무책임 속에 파산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매장 입구에 임시 휴업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앉아 있어야 할 계산대는 텅 비었고 쇼핑카트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대 묶여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을 알지 못한 채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좀 걸어서 아이들하고 힘들게 왔는데 임시 휴업인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홈플러스가 전국 대형마트 매장의 영업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은 점주의 판단에 따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대형마트 매장과 본사 조직은 운영을 멈췄습니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는 영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만 원 돈 돼요. 폐쇄가 된다면 사용하지 못할지 나도 그게 좀 궁금해요. 하지만 사실 이미 매장에서는 영업 중단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가 공급을 중단하며 일부 매대가 비기 시작했고 남은 재고를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50% 할인 행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일부 매장에는 할인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렸지만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여전히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오는 20일까지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닫힌 매장 문이 다시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JTBC가 올해 초에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는 점을 알고도 93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금 상실 위기에 놓인 채권 피해자들은 JTBC를 비롯해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관여한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해 엄정한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류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은 JTBC가 올해 2월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알고도 93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의 지난해 말 자본 총계는 190억 원이지만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 1,544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354억 원으로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독특한 금융상품으로 돈을 빌리는 채권이지만 만기가 길어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을 받아 재무구조가 튼튼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신한투자금융은 불과 4개월 뒤에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낼 정도로 재무 상황이 최악이었음에도 오히려 원리금 상환 무난이란 평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금융 전문가인 신한투자증권이 공시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했었던 JTBC의 부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채권 피해자들은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서로 채권을 발행해 돌려막기를 하는 동안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한양증권 그리고 신용평가사 등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중앙그룹 경영진에 대해선 신문과 방송을 소유한 언론기업이란 점을 믿고 투자한 만큼 조속히 재원 방안을 마련해 원금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대형그룹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고 4개월 만에 회생 신청을 했는데 경영진이 이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신한이 배포한 IR 자료 그리고 주관사에서 말한 상환이 무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중앙그룹의 이전 회사채 발행 과정에도 의문이 많다며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걸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 여러 가지 다른 절차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변호인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채권 피해자들은 250명, 피해 금액은 325억 원이지만 접수가 계속 늘고 있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JTBC는 공식 입장을 내고 채권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결산 직전 4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완전 자본 잠식을 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 상황을 적절히 공시했고 자본시장법도 준수했다고 알렸습니다. JTBC는 지금 상황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투자자들과 최대한 소통 구조를 열어놓고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보완책 등을 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합니다. 당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주제로 검사 출신 등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의 한계와 검찰의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짚고 기존 형사사법 체계 개선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중앙선관위원회 포함해 증인 90여 명을 불러 1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선관위 국토투기는 선거 부실 관리 의혹과 투표용지 인쇄비 꼼수 전용 문제 등에 대해 고강도 검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22일 한 차례 더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희탁 1차관, 주택정책 관련 국토부 관계자들과 학계, 언론계, 또 관련 업계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합니다. 국토부가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만큼 주택 공급 확대가 주된 화두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과 연계한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이후 뉴욕 증시에 잇따라 출시됩니다. 여기엔 SK하이닉스 ADR 주가의 일일 변동폭과 연동된 2배 레버리지 ETF와 주가 하락에 역으로 투자하는 인버스 ETF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원택 신임 전북도자치도지사가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서 복합 리조트 건립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드넓은 새만금 관광 용지를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핵심 시설로 채우겠다는 건데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단상이 발언대 대신 테이블을 놓고 참석자들과 눈높이를 맞춘 채 시작한 이원택 전북지사의 첫 취임 기자회견. 바로 직전 공개 간부회의에서 이 지사가 꺼내든 현안을 놓고 질문이 줄이었습니다. 새만금의 관광 기반이 더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복합 리조트를 짓자는 건데 그 행간의 핵심에 관심이 모아진 겁니다. 내국인 카지노에 이제 들어오는 부분은 뭐 그것까지 염두에 뒀습니다, 사실. 이거 이재명 정부 하에서 전북의 어떤 새로운 관광 문화라든가 이런 걸 키워가는데 이 지사는 전부터 새만금 개발공사 측과 협의를 이어왔다며 투자 의사가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논의된 후보지 중 한 곳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예정지인의 약 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선도 복합 개발 용지입니다. 조 단위 투자금을 들여 3,600개 객실을 만드는 구상이 앞선 민선 8기 때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픈 카지노를 포함해 복합 리조트를 조성한다면 단기간 내에 관광객 유입과 숙박, 소비, 수요를 폭발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상을 현실화하기까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새만금 카지노는 사행성 이미지 탓에 이미 한 차례 무산된 전력이 있는 데다 시장을 나눠야 하는 강원도 정선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강원랜드의 근거가 된 폐광지역법처럼 새만금 카지노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 민선 9기 이원택 호가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북태평양 공해는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만큼 불법 조업 단속이 까다롭습니다. 우리 해경 경비함정이 2년 연속 단속에 나섰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미국 해안경비대원도 함께 승선해서 공조를 강화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3,000톤급 해경 경비함이 동해시 묵호항을 빠져나가 북태평양 공해로 향합니다. 20일 동안 11,000km, 지구 둘레의 4분의 1을 넘게 항해하는 긴 여정입니다. 공해에서 불법 조업이 이어지면 수산자원이 줄어 연안 어장까지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태평양 수산위원회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공동 감시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박 위치 신호와 위성 영상을 미리 분석해 집중 감시 해역을 지정했습니다. 불법 조업이 의심되면 선박에 올라 검문 검색을 벌일 방침입니다. 이 감시 해역에서 활동한 어선은 최근 4년간 해마다 평균 360여 척. 대부분 중국과 대만, 일본 어선이었습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과 어획 한도 초과, 연어 같은 포획 금지 어종을 잡는 행위입니다. 해경은 지난해에도 조업선 5척을 검문해 위반 사항 11건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미국 해안경비대원 2명도 처음으로 함께 승선했습니다. 한미 대원들은 공동 임무를 수행하며 불법 조업 정보와
단속 경험을 공유합니다. Super excited to learn alongside the Korean Coast Guard crews and share expertise so we can foster and continue to strengthen our partnership for international fisheries enforcement as we move forward. 해경 경비함은 알래스카 더치하버에 들러 미국 해안 경비대와 실무 협의도 진행합니다. 이번 북태평양 순찰은 단순한 해양 법 집행을 넘어 미래 시대에 물려줄 바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익을 넓히는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임무를 마친 경비함은 오는 30일 묵호항으로 돌아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반도체 부진 속에 1.55%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역시 중동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는 사실상 파기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고 일방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를 비난하더니 이번엔 미국이 받겠다고 주장하는 트럼프의 황당한 주장이 반복된 셈입니다. 그냥 물러설 이란이 아니죠.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강력하게 행사하겠다며 외국 세력은 이란의 의지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국제 유가부터 들썩였습니다. 9월 브렌트유 선물은 전거래일보다 9.6%나 치솟았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직전 수준까지 다시 몸값을 높였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10% 가까이 치솟아 $80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전 세계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렇게 오른 물가를 잡으려면 통화 정책이 나설 수밖에 없죠.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소식입니다. 간밤 특징주로는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을 꼽아봤습니다. 상장 뒤 이틀 동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첫날 13% 가까이 급등했지만은 둘째 날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다 결국에는 9.3%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런 급등락은 반도체 기업 전반의 공통된 흐름인데요. 인공지능 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반도체 가격 오름세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 전례 없던 상황에 시장의 궁금증도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달 말 미국 빅테크의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강한 비바람에 대비해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출근길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비는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서 시작돼 오후부터 밤사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여전히 곳곳에 열대야 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27.1도, 강릉 28.7도 등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습도가 높아서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32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비구름이 늦게 닿는 영남 지방은 대구가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후에 그친 뒤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